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성택의 조카딸입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서울 인사동 찻집에서 들린 한마디에 70세 박철민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그 장성택. 2013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의 생존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삼촌의 마지막 유언과 진짜 처형 이유, 그리고 만약 탈북하지 않았다면 겪었을 참혹한 운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이 죽기 며칠 전에 저에게 이걸 맡겼어요. 그녀가 꺼낸 작은 봉투 안에는 세상을 뒤흔들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70세의 박철민 할아버지는 1955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는 격동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자신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1955년에 태어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게 폐허였던 시절이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우리 형제들을 키우셨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어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 말이에요. 1970년대 할아버지는 20살이 되자마자 중화학공업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포항제철, 울산 현대조선소, 경부고속도로 건설. 한국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역사적 현장들에 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숙소는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찻집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누가 봐도 예쁘다 할 외모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30대 한국 여성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가 입을 열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제 진짜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그것도 장성택의 조카딸이에요. 수연 씨는 잠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정리하더니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1990년에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환경이었죠. 수연 씨의 눈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께서 관심을 보이며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다른 세상이었는지 말해볼 수 있겠니? 우선 집부터 달랐어요. 평양의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청진에서는 가장 좋은 단독주택에서 살았어요.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었죠. 무엇보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어요. 수연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1990년대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던 그 시절에도 수연 씨 가족은 풍족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도 일주일에 2~3번은 먹었고요. 중국에서 들여온 과자나 음료수도 있었어요. 수연 씨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풀뿌리를 캐먹을 때 저는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1960년대 보릿고개 때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북한은 계급이 그렇게 확실했구나. 네, 맞아요. 저희는 핵심 계층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성택 삼촌이 있었죠. 수연 씨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연 씨에게 장성택은 자상한 삼촌이었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가져다 주고 평양에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그런 삼촌이었죠. 삼촌은 저를 정말 아꼈어요. 우리 수연이는 똑똑하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냥 삼촌의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나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어요. 특히 2002년 삼촌이 남한을 방문하고 온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수연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삼촌이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은 생각보다 넓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수연 씨는 12살이었습니다. 삼촌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다르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삼촌이 가져온 남한 물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초콜릿 하나만 해도 북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촌이 몰래 보여준 서울 사진들. 그 높은 빌딩들과 밝은 네온사인들을 보면서 정말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일까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002년이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치르던 해네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 세계에 보여줬죠. 네, 맞아요. 삼촌도 월드컵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북한 선수들도 언젠가는 저런 무대에서 뛸 수 있을 거야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나중에는 삼촌에게 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수연 씨는 2002년 이후 삼촌의 모습이 점점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하던 삼촌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5년쯤이었나요? 삼촌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너는 항상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께서 놀라며 물어보셨습니다. 15살 조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장성택이 얼마나 고민이 깊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삼촌은 그때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후계 구도가 불안해지고 삼촌의 입지도 미묘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수연 씨는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소식이 알려진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찾아오던 삼촌도 뜸해지고 부모님도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화폐개혁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거든요. 저희 같은 특권층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우리도 IMF 때 어려웠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니까 희망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될까? 수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발표했을 때 삼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표정이었나요? 절망. 그리고 분노였어요. 삼촌은 그날 밤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거다.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수연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첫 번째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3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2013년의 그 악몽 같은 시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연 씨는 23세였습니다. 2013년 초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삼촌이 평소보다 훨씬 자주 우리 집에 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장성택이 뭔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나 보네. 네, 맞아요. 특히 3월쯤부터는 정말 노골적으로 경계하셨어요.
집에 오실 때마다 휴대폰을 꺼놓으시고 창문도 모두 닫아버리시곤 했죠. 수연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만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독재자들은 언제나 그래. 우리도 유신시대 겪어봤으니까 알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도 동지도 가리지 않지. 삼촌이 3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연아, 앞으로 매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는 그때만 해도 삼촌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설마 김정은이 자신의 고모부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4월부터는 삼촌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방으로 발령받았다거나 해외 출장을 갔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김정은 그놈이 벌써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여름쯤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삼촌이 저희 집에 마지막으로 오신 게 7월이었는데 그때 삼촌의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2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고 손도 계속 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상한 것을 주셨어요. 수연 씨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한국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수연 씨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수연아, 만약 내가 죽으면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인 12월 8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성택이 국가보위부에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우리도 끝났다고 중얼거리셨고,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12월 12일, 장성택 처형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 잔혹한 처형 장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는 더 큰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형 소식을 들은 다음 날부터 우리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은 승용차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수연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직장에서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어요. 북한의 연좌제는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장성택과 혈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12월 20일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에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 가족이 얼어붙었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분노로 주먹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마 같은 놈들이. 다행히 그날 밤에는 조사를 위한 출두 명령만 받았어요. 하지만 요원들이 집안을 뒤지면서 한 말이 장성택 일당의 뿌리를 모조리 뽑아내겠다는 것이었어요. 수연 씨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 씨는 삼촌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 말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 남아있으면 온 가족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의 눈에 그때의 절박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탈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성택 일가라는 것이 알려지면 중국에서도 안전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12월 말부터 2014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중국어도 조금씩 익히고 탈북 루트도 알아보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어요.
혼자만 도망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라도 살아남아서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달라고요. 수연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2014년 2월 초 드디어 수연 씨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한국 나이로 24세, 북한 나이로는 23세였습니다. 수연 씨가 잠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추스르더니 가장 힘들었던 탈북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2월 5일 새벽 4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시작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자칫 들킬까봐. 할아버지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23살 어린 나이에 혼자서. 정말 용감했구나. 용감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수연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미리 짜놓은 계획대로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관문은 두만강이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도박이었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이 두꺼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수연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얼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 건가? 아니에요, 혼자였어요. 브로커가 장성택 조카라는 게 들키면 더 위험하다고 해서 오히려 혼자 가는 게 낫다고 했거든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겨우 두만강을 건넌 후에는 중국 땅에서의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되는 상황에서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정말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요. 수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할아버지께서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어린 여자애를 괴롭힐 수가 있어? 처음 사흘 동안은 연길의 어떤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물도 하루에 한 컵씩만. 그런데 그 브로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수연 씨의 눈에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지? 저에게 몸값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수연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나이 또래가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감당했나. 정말 미안하다, 수연아. 다행히 그때 다른 탈북민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고 하면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수연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잠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미 중국에서 10년 넘게 숨어 살고 있던 조선족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한 달 정도 쉴 수 있었어요. 그동안 중국어도 조금 더 배우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중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었어요. 언제 공안에 잡힐지 모르니까요. 다음 목적지는 라오스였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루트였습니다. 3월 중순에 다시 탈북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탈북민 가족과 함께였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중국 남부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연 씨 일행은 여러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중국 공안의 검문, 브로커들의 배신, 그리고 험한 산길에서의 조난 위기까지. 한 번은 산속에서 사흘 동안 길을 잃었어요.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없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수연 씨가 그때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삼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삼촌, 제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께서 수연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장성택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기적적으로 라오스에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수연 씨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고, 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라오스 감옥에서 보낸 열흘이 정말 끔찍했어요. 하루에 밥 한 그릇, 물 한 컵, 화장실도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체중이 10kg 넘게 빠졌어요. 마침내 4월 말 수연 씨는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6개월간의 긴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태국 난민 캠프는 감옥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수연 씨는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익히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캠프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에게서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힘든 이야기도 많았어요.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들. 수연 씨가 그때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연 씨를 힘들게 한 것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매일 밤 가족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오빠는 무사할까? 혹시 쟤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2014년 10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연 씨가 23살에 시작한 8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내가 정말 대한민국에 왔구나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연 씨의 눈에 그때의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라고요. 그때 저는 삼촌이 주신 그 봉투를 꺼냈어요. 수연 씨가 가방에서 그 작은 봉투를 다시 꺼내 보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이 봉투를 보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탈북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고 나서는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 그때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나? 삼촌의 친필 편지와 작은 USB였어요. 하지만 USB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열 수 없었고 편지만 먼저 읽을 수 있었어요. 수연 씨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장성택이 조카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의 편지를 읽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연 씨의 눈에 그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수연 씨는 국정원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장성택 관련 정보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관심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남한 말투도 배워야 하고 컴퓨터 사용법도 익혀야 하고. 수연 씨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탈북민들과 달리 저에게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삼촌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하나원을 수료한 후 수연 씨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3월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감시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응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수연 씨를 괴롭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우울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가족들 생각이 나고 제가 여기서 편하게 사는 게 죄스럽기도 하고. 수연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 이해해요. 우리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 있는 법이에요. 2015년 하반기 수연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장성택의 USB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삼촌이 남긴 진짜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수연 씨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USB 안에는 장성택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들과 기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장성택 처형 이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삼촌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 정말 오랜만에 삼촌을 만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수연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 비밀리에 경제개방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은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경제를 개방하고 국제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김정은에게는 위협으로 보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장성택이 중국을 통해 미국과도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성택은 북한의 개혁을 원했던 거네요? 김정은이 그를 제거한 진짜 이유가 권력 투쟁이 아니라. 네, 맞아요. 체제 유지 vs 개혁 개방의 근본적 갈등이었던 거예요. 수연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은 김정은이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북한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USB에는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 핵 개발 실상, 인권 유린 현장의 증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훗날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 준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언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삼촌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통일간담회, 국제인권단체 회의. 수연 씨는 장성택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박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해. 23살에 탈북해서 이제는 북한 문제 전문가가 되었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북한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의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수연 씨의 눈에 미래에 대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수연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할아버지 같은 분들과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수연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35세가 된 그녀는 한국 정착 11년 차의 베테랑 탈북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을 북한에 있던 23살 때의 저에게 보여준다면 믿지 못할 거예요. 수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가 되었으니까요. 현재 수연 씨는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세대가 산업화를 이뤘다면 수연이 같은 세대는 통일을 준비하는 거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수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수연 씨는 자신이 탈북하지 않았다면 어떤 운명이 기다렸을지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성택 일가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리 방식을 통해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제가 한국에 온 후 몇 달 뒤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촌과 직접적 관련이 있던 친척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의 강제 노동, 한 줌의 옥수수로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더 끔찍한 건 연좌제예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오빠, 심지어 어린 조카들까지. 3대가 모두 수용소에 갇혔을 거예요. 수연 씨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잔인한 체제가 21세기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유를 얻은 만큼 아직도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수연 씨의 눈에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수연 씨의 활동은 단순한 증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교육 분야예요.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 2,500만 명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거거든요. 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깊이 공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우리도 196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교육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 네, 맞아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려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어야 해요. 수연 씨는 또한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2중, 3중의 억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정치적 억압은 물론이고 가부장적 문화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수연 씨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완전 봉쇄되면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연 씨의 증언 활동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예요. 바깥 정보가 차단되고 탈북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거죠. 할아버지께서 수연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위대한 일이야. 우리 세대가 이룬 발전을 북한 동포들도 누렸으면 좋겠어. 할아버지,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어요. 사실 가끔은 지칠 때도 있거든요.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겠고 제 활동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러울 때도. 수연 씨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연 씨는 삼촌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한다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11년째 소식이 없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수연 씨는 마지막으로 삼촌 장성택이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USB 마지막 폴더에 삼촌의 개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수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계속했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에 녹음한 메시지였어요. 수연아, 삼촌은 북한이 변하기를 꿈꿨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구나. 이제 너희 세대가 그 꿈을 이어가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삼촌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11년 전 23살 소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삼촌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삼촌의 꿈,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감동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우리가 함께 그 꿈을 이뤄보자. 우리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과 너희 세대가 꿈꾸는 통일 한국이 만나면 정말 멋진 나라가 될 거야. 2025년 늦가을, 인사동 작은 찻집에서 시작된 두 세대의 만남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0세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 35세 탈북민의 용기와 의지가 만나 새로운 꿈을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를 북한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제가 태어난 청진도 보여드리고 두만강도 함께 건너보고. 수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겠네. 할아버지도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꿈은 계속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한민족이 자유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